안녕하세요. NK 분석팀 연구원 서명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온 힘을 다해서 PPT를 제작했기 때문에 실제 본문부터는 눈이 조금 아프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간단하게 코로나 사태 전과 후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 많이 힘드셨죠?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크게 격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제와 관련 있는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주식시장과 업무 환경이 대표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당시 저희 회사 동기도 펀드를 통해서 한 달에 40%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막 자랑하기도 했고요. 저희 NK도 수없이 온라인 근무와 오프라인 근무를 왔다 갔다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유명 기업들이 일반인들에게 주식을 보다 알기 쉽게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시 얘기하면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졌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아무튼 지금 보고 계시는 글은 토스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당시 시장이 얼마나 급등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는가 이제 이것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위협 또한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수많은 저금리 대출 상품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대출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화면이고요. 그리고 주식 이슈를 이용해 주식 사기도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매칭된 개인정보가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우리의 삶에 조용히 침투한 APT31과 개인정보 판매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몰랐던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APT31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금융 A사에서 체증된 악성 코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닉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어디서 유통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PT31의 과거 공작 활동과 공격 그룹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T31 그룹의 공격 내용은 멀피디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공격이 발견될 정도로 활발하게 공격 작전을 이행하고 있는 범죄 집단입니다. 근데 정보조사 과정에서 조금 특이하고 의아했던 점은 수많은 정보들이 APT41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던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이거든요. 대다수의 태그가 플러그 X 도구와 관련이 있는 태그가 많이 존재를 했고요. 여러 APT41의 캠페인 태그가 APT31에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APT41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아이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맨디언트죠. 맨디언트에 의하면 APT31 공격 그룹은 정부, 국제금융기구, 항공우주 및 방위조직, 첨단기술, 건설 및 엔지니어링, 통신, 미디어, 보험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공격한 이력이 있으며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많은 작전들을 수행했다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APT31 그룹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공격을 이행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 대한민국, 홍콩,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피싱 캠페인,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활용해서 공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캠페인에서는 제로데이까지 사용해서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캠페인은 피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코로나 이슈나 홍콩 민주화 운동 등 각 키워드에 맞게 고도화된 심리전을 통한 피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악성 코드 샘플부터 사회공학 기법 전반에 걸쳐 매우 정교한 구성을 보여주기로 좀 유명한 그룹인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APT31이 사용한 악성 코드 중 리크브 악성 코드는 APT31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샘플은 분석팀에 의해 가장 최근에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리크브 악성 코드는 대부분의 탐지 도구를 우회하는 기능이 탑재된 루트킷 샘플로 인티저에 의해서 발표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잘라진 요것들 있죠? 요것들이 발표된 기록들입니다. 이후 악성 코드 분석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지만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APT31의 리크브 샘플은 단순히 탐지 도구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 분석가들의 추적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문자열들을 샘플별로 특이하게 제작하는 특징이 존재를 했고요. 아마도 이거는 타겟팅 공격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수작업을 통해서 제작한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분류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어떤 경험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 침해 사고에서 일어났던 어떤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금융 침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로 정보 수집, 공격 패킷 분석, 루트킷 분석, 백도어 분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요.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정보가 유출되어서 제4금융부터 거의 100금융 대출 권유 통화가 오는 이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분석을 맡기기 전에 어떤 정황이었던 거고요. 여기서도 이상한 점은 대출 권유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가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XX은행에서 대출 신청하셨죠? 서류상으로 직땡인 대출 신청하셨던데 저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해드릴게요, 고객님. XX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맞는데 XX은행이 아닌가요? XX은행은 아니고요. 땡땡 대부업체입니다. 땡땡 고객님께서 땡땡은행에 대출 신청 조회하신 이력이 있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해 드리려고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상하죠? 상황이 굉장히 이상해요. XX은행에서 통화한 것도 아니라 완전 다른 대부업체에서 고객이 어떤 대출 상품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까지 이미 땡땡 대부업체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피해자들은 저런 대부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요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결과 이 사건은 여러 회사가 공동적으로 겪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공통된 특징은 대출 신청 페이지에서 일어났다는, 그리고 대출 신청 직후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대출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후에 되게 이상한 회사들에서 많이 연락이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당시에 추적을 하고 있었고요. 우연히 어떤 기업에서 이런 패킷을 분석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조금 의아한 패킷이 이제 조금 발견이 됐고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분석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패킷이 그 이상한 패킷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이상하지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HTTP 헤더처럼 보이지만 가장 최상단에 제가 요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는데 공격 시그니처가 박혀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캐치를 했던 포인트입니다. 이 값은 여러 동일한 유형의 악성 코드를 분석해본 결과 공격자가 실제로 그냥 하드 코딩하는 정보로 확인이 됐고요. 이 아래 이제 관련된 패킷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수상한 데이터가 껴있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석 과정에서 패킷밖에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많이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값을 천천히 보던 중에 어느 정도의 값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고 요거를 근데 또 어떻게 복구화를 했어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뭐 게싱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복구화를 한 결과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DB의 유저 아이디가 단순한 암호 알고리즘에 의해서 패킷으로 날아간다는 점이 굉장히 의아했고요. 이 DB에서 실행하는 어떤 자바 파일이 데이터 복구화 시에 커맨드 명령어가 존재했다는 좀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었고요. 침해당한 서버와 같은 대역대에서 존재하는 DB 서버에 접근하는 걸로 추정되는 명령어가 존재를 했습니다. 당시 이 정보를 가지고 같은 대역대에 있는 모든 패킷을 조사해 본 결과 서버 구조는 지금 보시는 노트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허접하죠? 근데 이게 조금 예쁘게 도식화를 해서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같이 작업했던 동료가 당시 좀 고민했던 흔적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챙겨와 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상하게도 이전에 본 이상한 패킷들이 이미 사용 중인 포트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존재를 했고요. 이 사실을 저희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초점을 맞춰서 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 서버, B 서버, C 서버, D 서버가 있는데요. 그 아래 이제 대출 신청 페이지, 개발 서버 A, 개발 서버 B, DB 서버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적으로는 웹 개발자가 생각하기 조금 힘든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패킷들을 좀 이어본 결과 이런 식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가장 먼저 사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각 서버에 있는 악성 코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패킷상에 이제 실행된 실행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서 대출 신청 페이지부터 존재하는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이 중 대출 신청 페이지에 있는 악성 코드를 제일 먼저 탐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총 2종류의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이 뒤에는 아까 앞단에서 커맨드 명령어로 실행하는 자르 파일, 그러니까 자바 악성 코드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특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초에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기능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결국에는 DB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그거를 프린트해주는 이제 기능만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이 샘플들이 실제로 런타임 상황에서는 악성 코드의 랜덤한 문자열 기반으로 패킷이나 프로세스나 파일 시스템을 숨깁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코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따라서 루트킷이 동작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샘플을 채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라이브를 별도로 마운트해서 샘플을 열심히 찾아보는 작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 서버 내에 감염된 파일 중에 실제 공격에 사용된 샘플들만 어느 정도 추려서 가지고 온 화면입니다. 가장 맨 위에 보이는 DB 탈취 자바 악성 코드를 제외하고 이제 분석 내용을 준비했고요. 가장 먼저 루트킷 악성 코드부터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킷 악성 코드는 모듈 리스트에서 언링크하는 기법으로 커널 모듈을 숨기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슈도 코드가 실제로 커널 모듈들의 링크들 중에서 루트킷의 모듈을 언링크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파일 시스템 상에서 백도어를 숨기기 위해서 별도의 후커를 등록하는 코드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 파일 이름에 Z로 시작하는 어떤 파일 이름이 있으면 그 파일 또한 LS나 혹은 파일 매니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볼 때 요 파일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이제 숨기는 역할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저 시그니처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숨기는 작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을 할 때 들어오는 패킷들 중에서 저런 시그니처가 존재를 하면요, AES CBC 모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복호화한 뒤에 그 별도의 백도어 프로그램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코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뒷장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시그니처는요, 제가 임의로 IDB를 패치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별도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분석 보고서를 쓸 때 이미 작성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모자이크를 좀 허접하게 넣었는데, 요거는 제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패킷상의 이제 필터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백도어가 전송하는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특정 시그니처와 스텝 1, 2, 3부터 문자열들을 비교해서 패킷을 처리합니다. 이 패킷은 이제 숨기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어떤 특정 이미 사용하고 있는 포트에 같이 숨겨서 가기도 하고, 이런 알고리즘들에서 이제 패킷을 분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심볼들이고요. 그리고 각 패턴에 맞춰서 스텝 1에 들어갈 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 스텝 2에 들어갔을 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 3에 들어갔을 때 생성하는 거. 요게 실제 백도어형 악성 코드의 기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거를 커널 프로세스에서 이제 단계별로 다른 인자를 줘서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널 루트킷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한다기보다 백도어형 악성 코드를 실행하고 그 백도어가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을 숨기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 커널 모듈이 숨겨주는 백도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어형 악성 코드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보시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APT31이라고 어떻게 추정했지? 할 정도로 오픈소스를 이미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APT31이랑 관련이 있는 샘플인지는 어느 정도 아직 추정하는 근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백도어형 악성 코드는 두 개의 인자를 전달받는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인자들은 어느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달받는 게 아닌 루트킷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자를 안 넣어주고 실행하게 되면요, 하드 코딩된 주소를 이제 공격자의 주소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재미난 점이 이 주소 자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VPN을 사용하는 사용자 주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회된 IP는 사용자가 불명확한 IP로 확인이 됐고요. 공격자가 VPN 인증서를 탈취한 뒤에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따라서 시그니처가 존재하는 패킷 또한 탐지를 합니다. 요거가 있는 거는 이 악성 코드에는 이제 프록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이제 서버 구조를 그릴 때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했는데, 저 서버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악성 코드에 포함된 프록시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서버들이 다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각 서버마다 내 악성 코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단계의 패킷이 뭔지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 중에 가장 최종단의 데이터가 전달이 됐을 때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계속 리슨하면서 명령을 실행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각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공격자한테 어떤 패킷을 줬는지
이 명령이 뭐 커맨드를 실행한 건지 아니면 파일을 다운로드 시킨 건지 이런 구분자들이 저런 식으로 특수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특이해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코드 중에 하나네요. 요 코드들이 너무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기능을 보시면은 이제 명령 코드 부분은 서버가 0x2d를 전송했을 때는 옆에 있는 포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또 서버로 응답으로는 점점을 전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제 기능들도 대부분 이렇게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부망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망에 침투한 뒤에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 프록시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염된 서버마다 동일한 악성 코드와 동일한 루트킷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서버를 이제 노드처럼 잇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또 쓰고 있었던 서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내부에서 쓰는 서버들은 외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보안적으로 취약한 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자들은 실제로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그 서버에 있는 취약점을 찾아서 쭉 공격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근거들을 가지고 한번 연관성 분석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샘플들이 어느 주체에 이미 알려진 APT 공격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어떤 증권사를 하나 해킹하기 위해서 밟았던 과정들이 저희가 실제로 모의 해킹을 했을 때 그 과정이랑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APT 공격인 것 같다라는 거를 여기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분석이 다 되어 갈 때쯤 레트로헌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관련된 샘플이나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했던 백도어형 악성 코드가 타이니쉘이라고 명명된 오픈소스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실제로 GitHub에 공개된 타이니쉘의 소스 코드인데요. 앞에 인자를 받는 부분이 동일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 우리가 오픈소스를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그냥 흔한 중국발 공격이었구나 하고 지나칠 뻔했지만 코드를 아무리 봐도 타이니쉘 기반의 악성 코드에는 좀 다르게 어떤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빌드한 게 아니라 공격자들의 어떤 패턴도 녹아져 있었고 무엇보다 공격들이 굉장히 기능들이 많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져와서 이거 베이스로 어떤 코드들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이 타이니쉘과 관련된 캠페인들을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요런 글을 하나 찾게 됐는데요.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세코이아인가요? 네. 아무튼 저 블로그에서 이제 리크브 악성 코드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이제 정리를 막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 내용을 읽어보면은 APT31이 과거에 타이니쉘을 악용했었던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타이니쉘에 없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 또한 다른 특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이니쉘보다는 고도화된 악성 코드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특정 패턴들 그리고 타이니쉘에 존재하지 않은 기능들을 패턴으로 잡아서 다시 한번 헌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찾는 중에 유일한 데이터들이 몇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아니냐 다를까 이미 바이러스 토탈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샘플들이 몇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2022년 2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뒤에서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최초로 업로드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캠페인이 한국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을 분석했을 때 코드 패턴이 완전하게 이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타이니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픈소스여서 겹치는 부분이 일부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루트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어떤 연관된 샘플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격자가 제작한 악성 코드가 맞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코드가 겹쳤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이제 다른 부분은 그 특징이 되는 부분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샘플이지만 같은 이제 저자가 제작을 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샌드박스 회사에서 이걸 분석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샌드박스 내에서도 리크브 샘플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기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안에 시그니처들이 이런 식으로 달라져서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임의로 수정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 악성 코드와 실제 침해 사례의 악성 코드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 완전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기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연관 루트킷 악성 코드에도 분명 백도어가 존재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 이제 샘플을 기점으로 관련된 샘플들을 더 넓게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처음부터 리크브라고 알고 조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백신 탐지명들이 리크브 샘플이라는 거를 알려주었고 또 리크브 캠페인을 따로 샘플을 또 확보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표로 준비하지 못한 과정들이 너무 많고 정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티저에 공개된 수많은 이제 리크브 샘플 중에서 완전하게 이제 처음부터 겹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티저에 공개된 모든 리크브에 관련된 악성 코드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샘플과 유사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샘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샘플이 지금 표기된 저 해시고요. 그거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 메인의 이제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빌드한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코드를 조금 세밀하게 의미를 나눠서 보면은, 거의 똑같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이 이제 너무 복잡하고 참고한 레퍼런스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1번 실제 침해 사고 샘플과 동일한 루트킷과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샘플을 확보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샘플의 백도어형 악성 코드는 실제 침해 사고 샘플과는 다르지만 루트킷 악성 코드가 리크브 루트킷인 샘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티저에 공개된 리크브 연관 악성 코드 중에서 동일한 백도어형 악성 코드가 동일한 코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자료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크롬 탭이 70개가 넘었어요. 저것도 다 캡처를 못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였더라? 아까 엄청 많이 닫아버린 게 막 포함이 되어 있었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좀 크게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멋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면 지금 보이시는 순서도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봐보면은 1번 A사의 침해 샘플 루트킷, 저희가 맨 처음에 분석했던 이제 루트킷이 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바이러스 토탈에 공개된 루트킷과 동일한 코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리크브 샘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샘플에서
백도어형 악성 코드를 같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 백도어형 악성 코드로 다시 한번 서치를 한 결과 인티저에 공개된 백도어가 요 바이러스 토탈에서 공개된 백도어와 동일한 유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티저에서 공개한 리크브 샘플 중에서 다른 백도어 악성 코드가 저희 침해 사고에서 발견된 백도어 악성 코드와 동일한 코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게 리크브 캠페인이라는 것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IP나 이런 걸로 이제 어떤 APT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추정하고 있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인텔리전스라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룹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APT 31로 현재 저희는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번외인데요. 아까 맨 처음 부분은 아니고 이 샘플들이 바이러스 토탈에 최초로 올라온 나라가 어딘지를 알아봤을 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저희가 요거를 조사 들어가기 딱 한 달 전에 동일한 샘플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샌드박스에서는 이 샘플들을 클린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서 악성이 아니다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정확한 인자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사이트를 참고해본 결과 좀 좋았던 게 실제로 이 샘플이 뭔가 통신을 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IP도 같이 샌드박스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또 어느 기업에서 사고를 당한 거지? 하고 찾아봤는데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좀 번외편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 해볼 것들은 이렇게 이제 이 공격 그룹이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먹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 발표를 위해서 조사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사실 좀 궁금해서 추가로 어떤 작업들을 더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파트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거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판매업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조선적인 것처럼 실제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너무 잘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유출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걸 홍보하는 유튜브 중에서 어떤 해킹건, 이런 해킹건 혹은 유출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DB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거래하는 과정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APT31이라는 그룹이 이걸 조사할 때 다크웹, 트위터, 텔레그램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는데 APT31이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많은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유출된 정보들이 이미 DB 판매업자한테 넘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이게 APT31이 실제로 블랙마켓에서 거래하고 있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지금 저희가 침해 사고 사례들에서 유출된 정보들이 실제 이미 해커DB라는 사이트에 한 번에 다 올라가서 DB 업자분들이 그거를 또 결제를 해서 쓰면서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테스트건에 대해서 뭐 하나 둘도 제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걸 또 모아서 판매하는 다른 DB 업자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드민 페이지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출처로 인용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를 최초에 사왔을 때 그 사이트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는 조선족인 척 하면서 대부업을 이제 핑계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금융권부터 2금융권, 그리고 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 등등등 이제 어떤 대출을 했는지까지도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선족인 척을 하니까 보이스피싱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DB업자들은 보이스피싱 할 것처럼 보이니까 판매를 안 하는 덜 비양심적인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개 조금 이제 개발하려고 템플릿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제 요청을 하니까 테스트 샘플로 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샘플들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자기가 어떤 주석 같은 걸 달아놨죠. 저게 DB를 생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그 업무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적어놓은 데이터라고는 하는데, 자기가 정리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실제 개인정보들이 저런 식으로 유출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이런 개인정보의 출처가 1금융권 대상이었다는 거를 이제 판매업자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1금융권에서 유출된 정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업자 말로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DB에 다 암호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상태로 이제 유출된 거를 판매하는 걸 가져오다 보니까 1금융권은 실제로 써먹을 데이터는 없을 거다, 이런 대답을 주셨는데, 이게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저 업자가 사실 어떤 사기꾼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거래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을 정보이기 때문에 조사는 여기까지밖에 진행을 못했고요. 이게 정말 1금융권에서 유출된 정보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거래를 하면은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친구들이 실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맞고, 그중 대부분은 어떤 대출을 했는지까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공격 그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피해자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보들이 이미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셨거나 혹은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기관이랑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제보가 완료가 된 정보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캡처해 놓은 거를 가져와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이크가 많아서 알아보기 힘드실 텐데 요거는 좀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카이시 악성 코드의 피해자들이고요. 요거를 어떤 불법적인 정보로 설치한 건 아니고 요게 악성 코드의 자격증명 정보가 하드코딩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다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이게 PPT가 너무 허접하셔가지고 다들 엄청 보기 힘드셨을 텐데, 이게 제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이 PPT를 3일을 밤새서 만든 PPT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시간이 보이실 텐데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나름 노력은 진짜 많이 했다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PPT도 사실 템플릿이 있었던 PPT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제가 네이버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냥 몰래 훔쳐왔는데 템플릿 저작권은 윤님한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짐승일동 대표 펭귄이었습니다.